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파트 2의 목차 세 번째가 되겠네요. 안전관리 및 사고 사례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6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항공안전법상 무인비행장치 해서 부분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그 다음에 경량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륙 중량 600kg을 초과할 거, 초과라는 말 650kg는 포함이 안 되겠죠. 600은 포함이 안 되겠죠. 그래서 초과할 거. 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kg, 그래서 최대 이륙 중량 600kg인데 수상 비행하는 경우에, 수상 비행에 사용하는 경우는 650kg 초과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경량 항공기 최대 이륙 중량이 600kg 이하일 거, 그래서 또 수상 비행이 사용하는 것은 650kg 이하가 되겠죠. 자, 초경량 비행장치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15kg 이하일 것, 좌석이 1개일 것. 이 좌석이 이렇게 2개가 되면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좌석이 1개일 것, 뭐 1개 이상일 것,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두 가지로 구분이 무인 항공기하고 무인 비행장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가 초경량 비행장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 무인 비행장치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무인 항공기 자체 중량이 150kg을 초과할 거, 그 다음에 무인 동력 비행장치, 그 다음에 무인 비행석, 무인 동력 비행장치 같은 경우에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일 것, 이하인 무인 비행기, 그 다음에 무인 헬리콥터 또는 무인 멀티콥터가 해당이 된다. 무인 비행선 같은 경우에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 비행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구분으로 해가지고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그 다음에 무인 항공기, 무인 비행장치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무인 비행장치에서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 그래서 1903년 라이트 형제가 1차, 2차, 그래서 1차는 12초간 36m 비행을 했고 59초간 260m 이렇게 비행을 했다. 인류 최초의 이런 비행도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구를 제외한 다른 행성에서 최초의 비행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화성에 그 퍼서피어런스라는 그 화성 탐사선이 갔잖아요. 그 화성 탐사선에 그 인저 뉴어티라는 드론이 실려가지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 인저 뉴어티가 2021년 4월 19일에 작년 되겠죠. 작년. 여기서 첫 번째 목표는 한 4차례 비행을 목표로 했었는데 한 10여 차례 이상 지금 비행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비행이 화성에서도 가능할까 이런 부분인데, 화성 어렵죠, 당연히. 왜냐면은 화성은 지구의 이제 대기 밀도가 한 10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한 1%밖에, 지구에 비해서 1%밖에 안 되고, 하지만 중력은 지구의 한 3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이 3분의 1이니까 비행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양력이라는 것은 대기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대기가 지구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인저뉴어티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펠러, 이 외 하나의 프롭을 달고 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펠러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서 비행할 때보다도 예를 들어서 한 3배에서 4배 정도 이 RPM을 올려가지고 양력을 만들어서
띄우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인류 화성을, 그러니까 지구를 제외한 다른 행성에서 최초의 비행은 인저뉴이티가 2021년 4월 19일 날 첫 성공을 했다. 이렇게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47페이지 군사용 무인비행장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고요. 그 다음에 자, 49페이지, 50페이지도 여기 쭉 넘겨봐서 50페이지 여기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란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하는 순간부터 착륙을 포함한다. 이륙하는 순간부터 착륙하는 순간까지 어떤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사고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가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초경량 비행장치 어떤 사람의 사망이라든지 중상이라든지 또는 행방불명 또는 추락, 충돌 또는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이런 부분들은 다 사고에 해당이 된다. 오른쪽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를 이렇게 보고를 먼저 안 하는 경우, 보고를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가 3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는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어디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 아래 한번 볼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35조 1항에 따른 다음 각호의 그 권한을 지방 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그렇죠? 그래서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 등의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 보고의 접수를 지방 항공청장이 받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올라오시면 아까 이제 과태료 30만 원 여기 나와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다 시험에 잘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아랫부분에 사망, 중상 등의 적용 기준 행방불명은 항공기, 경량 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 안에 있던 사람이 항공기 사고, 경량 항공기 사고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로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아래 보시게 되면 비행 중이거나 비행을 준비 중인 경량 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로부터 이탈된 부품이나 그 경량 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와의 직접적인 접촉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이런 부품 같은 경우도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초경량 비행장치 같은 경우에는 조종자가 이런 정비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종자가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 또는 나중에 책임까지 이렇게 부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행 전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망 중상의 범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잘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사망 중상의 범위. 자, 경량 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가 날로부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래서
1번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법 제2조 제6호 감옥 같은 조 제7호 감옥 및 같은 조 제8호 감옥에 따른 중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공기 사고, 경량 항공기 사고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로 부상을 입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을 초과하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에 48시간을 초과하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입원에 뭐 골절, 그 다음에 열상, 그 다음에 뭐 2도, 3도 화상 또는 신체 표면의 5%를 초과하는 화상부터 이런 화상을 입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을 초과하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뭐 당연히 뭐 밑에 뭐 내장의 손상이라든지 전염 물질이라든지 위에 방사선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된다.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의 보고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제 보고 의무인데 1번 뭐 조종자, 그 다음에 그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사고가 발생한 일시 장소, 그렇죠? 그 다음에 종류와 기체 종류와 신고번호, 경위, 사고 경위, 그 다음에 사람의 자산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될까요?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인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연결이 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 보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현장 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시험에 예를 들어서 뭐 2차 사고를 위해서 현장을 말끔히 깨끗이 청소한다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이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만약에 그런 예시와 연결이 될 때는 뭐 현장 촬영이라든지 또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남겨놓고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부분만 좀 정리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냥 모든 걸 깨끗이 정리한다 이렇게 되면은 해당이 안 되겠죠. 자, 53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53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은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이렇게 나와 있죠. 초경량 비행체 조종자의 준수사항. 뭐 조종자 준수사항은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실제 비행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한 번 더 잘 한번 읽어봐 주시고 조종자 준수사항 뭐 위반한다 이렇게 되면 일단 과태료 2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과태료 200만 원. 뭐 우리가 이제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뭐 낙하물 투하 금지, 그다음에 뭐 인구 밀집된 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상공에서 이렇게 뭐 위험을 초래하는 이런 비행을 하면 안 되겠고, 또 여기에 보면 관제 공역, 통제 공역, 주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 오면은 여기서 하나 이제 받으셔야 될 게 4호 및 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요거 분사 목적. 이제 분사 목적은 어디에나 이제 해당이 잘 안 돼요. 그렇죠? 분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그래서 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해서 다른 관제권 또는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 199조 제1호 남욱에 따른 최저 비행고도 150m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그 다음에 요게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또는 무인 멀티콥터 중 최대 이륙 중량이 25kg 이하인 것, 또는 무인 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거. 우리가 전 강의에서 이고라는 거 하고
또는 이런 부분 잘 구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하하고 또는 이하이고 이거는 앞하고 뒷 문장이 같이 두 개 다 포함이 돼야 되고 또는이 오게 되면은 앞 문장이나 뒷 문장에 어느 하나만 해당이 돼도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장치 사고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조종자 준수사항 이건 같이 이제 이어진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아까 위에 4호하고 5호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4호하고 5호가 있죠. 무인 비행장치에 대해서는 우리 기본도 여기 이제 같이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 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별표 24에 따른 비행 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이 두 경우는 어쩐 드론하고 좀 이렇게 관련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드론은 뭐 적어도라든지 시야 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칙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좀 이제 관계 여기서는 제외한다. 4호, 5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조종자 준수사항은 뭐 이런 뭐 주세법 6번 같은 경우도 일몰 후에 일주일 전까지 야간 비행을 하는 행위 이런 부분들은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야간 비행이라든지 또는 가시권 박비행이라든지 야간 비행하고 가시권 박비행 이런 거는 우리가 특별 비행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별 비행 승인은 다른 또 승인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해당은 안 되고. 자, 아랫부분에 이거 3번도 하나 체크하죠.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 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된다. 모든 게 포함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항공기라든지 경량 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장치가 같이 이제 날게 되면 진로가 어떤 방해가 된다면은 우리 초경량 비행장치는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는 그 진로를 양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사고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고 사례는 여러분들 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고 사례는, 여러분들이 실제 강의를 가시게 되면, 거기서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부분에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는 54, 55페이지 쭉 밑으로 가시면 계속 사고 사례가 나와 있어요. 사고 사례가 67페이지까지 이렇게 사고 사례가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제 강의에 참여하실 때, 실강의를 하실 때 그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는 그 사고 사례에 대해서 강의를 이제 사고 사례를 몇 개를 하시는데 거기서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고 사례는 따로 이렇게 설명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68페이지가 되겠네요. 68페이지. 무인 비행장치 비행 안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무인 항공 살포기의 안전 사용 매뉴얼. 이거는 이제 농업 방지에 대한 건데 이 농업 방지에 있어서 부조종사 PD 배치한다. 우리가 이런 이제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조종사가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부조종사를 PD 배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뭐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를 제외한 이런 경기도권의 어떤 이제 방지하는 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뭐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서도
장애물들이 많죠. 주변에 나무도 많고 또 뭐 전봇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렇게 부호 조종사 필히 배치한다. 그리고 저도 뭐 경기도권에 있지만서도 여기서 이렇게 방지하는 거 그런 사고를 본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이제 이런 특히나 주변에 이런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딪혀가지고 사고를 만약에 일으키게 되면 막 그날 방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큰 지장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 아니라 필히 부호 조종사를 배치를 해야 된다. 안전거리 15m는 최소한의 거리임을 명심하고 풍향에 의한 농약 중독 방지. 뭐 농약 중독도 당연히 우리가 이제 풍향이 정면으로 이렇게 불어올 때는 농약이 저한테 이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상당히 주의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애물을 등지고 비행을 또 여기는 이제 아래 보니까 장애물을 등지고 비행을 한다. 조종자의 이동거리 단축에 집착하지 말 것. 여기 두 번째 풍향에 의한 농약 중독 발견, 농약 중독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논이라는 게 이렇게 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논에는 또 이런 농약이 필요 없는 논들이 있거든요. 근데 괜히 그런데 잘못 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른 논의 주인으로부터 뭐 커다란 이렇게 컴플레인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이제 주의해야 되겠죠. 무인 멀티콥터에 사용되는 기본 센서, 우리 센서 부분은 뭐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 자이로 센서, 그래서 기체의 수평 자세 유지, 기압 센서, 기체의 고도 유지, 시작이 센서, 기수 방향을 유지를 해주고, GPS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뭐 위치를 파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현재 상용 드론은 유인 항공기와 달리 각종 센서 오류에 대한 2중, 3중의 대책이 없다. 이게 fail safe 개념이 아직 좀 적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드론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상용화한 지가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2중, 3중 이런 fail safe 개념이 아직은 좀 약하다. 우리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그 fail safe 개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자동차 보면은 브레이크가 있는데 핸드 브레이크 있고 핸드 브레이크도 만들어 놓고 또 전자 브레이크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어떤 기계에 있어서 fail safe 개념이다. 2중, 3중으로 대책을 만들어 놓는 거죠. 사전 비행 계획, 그 다음에 공여, 항공 고시보, 그 다음에 뭐 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미리 체크를 좀 해주고, 지구 자기장, 안전성 인증 검사, 기체 보험, 조종자 준수사 이런 부분들. 특히나 뭐 이런 안전성 인증 검사라든지 기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실제 시험을 보러 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안전성 인증이라든지 기체 보험이라든지 드론 이제 실기 시험을 보러 갈 때도 실기 시험 볼 때도 항상 감독관들이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죠. 특히나 기체 보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뭐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물론 몇 개월씩 드는 경우도 있지만 기체 보험 같은 경우에는 까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다 보면은 실제 비행을 하는데 보험 날짜가 지나서 이런 난태도 올 수가 있으니까 기체 보험이라든지 이런 날짜들은 연주기로 오기 때문에 항상 잘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구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조종자 준수사항이야 뭐 더 드릴 말씀도 없겠죠. 항상 이건 숙지하고 또 준수사항에 맞춰서 비행을 기체를 운영을 하는 게 맞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행 전후 점검. 우리가 기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체 운영 전 점검, 또 기체 운영 후 점검, 이런 부분들은 소홀하기가 쉬워요. 처음에는 잘 하다가도 나중에는 이게 소홀하고 그러는데, 항상 우리가 사고라는 것도
어떨 때 보면 처음은 사고가 잘 안 나요. 내가 조금 운영하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 파악했을 때 오히려 더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운전도 마찬가지로 초보자들이 의외로 큰 사고들은 안 내잖아요. 조금 운전 스킬이 좀 된 사람들이 큰 사고도 내고 이러는 부분인데, 이 드론도 마찬가지, 드론 운영도. 그래서 초보자들보다도 그래서 항상 이런 비행 전후 점검은 주기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정확히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자, 상황에 따른 수시 점검 시에 이동 후 장기간 보관 후 비를 맞은 경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럴 때는, 왜냐면 이 기체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앞에도 잠깐 나왔지만은 페일세이프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덜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가 사고 나면 바로 추락을 한다든지 또는 의외로 더 큰 데미지를 저희한테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행 전에 또는 이동 후라든지, 이동할 때 뭐 차량으로 이동한다든지 이러면 기체가 흔들리면 어떤 센서에도 지장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는 장기간 보관 때는 또 뭐 습기라든지, 기체는 또 습기에, 이런 기계가, 전자장비 같은 경우에 습기에 상당히 많이 약하잖아요. 또 비를 맞은 경우라든지 이럴 때는 꼭 점검을 진행하고 한다. 자, 아랫부분에 비행 전 공역 확인, 그래서 장애물, 전신줄, 뭐 전선, 구조물, 수모. 드론을 많이 날려본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날려본 사람이면 이런 거는 정말 이제 공감이 많이 가실 거예요. 그렇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비행장에서 이렇게 날리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심지에 말고 다 이 비행은 외곽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외곽에 진행하다 보면 꼭 전신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전기줄도 많고. 근데 또 햇빛이 찌고 이러다 보면은, 또는 착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고가 안 날 것 같은데도 이런 데 꼭 전신줄에 걸리고 이러거든요. 저도 솔직히 한 2번 정도 이렇게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항상 주의하시고 이렇게 비행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 확보, 그 다음에 풍향 풍속 확인, 차량 및 구경권 접근 통제, 뭐 군, 소방, 경찰, 헬기 등 저고도 접근에 대비, 송전선 이런 부분들, 철골, 뭐 조립식 건물 이런 부분들, 이런 이제 뭐 철골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지작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철광성 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날 때는 주머니에다가 이런 차량 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빼놓고 비행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왜냐면 지작의 센서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배터리 안전관리. 그래서 여기서는 비행 전 배터리 충전 상태 확인. 여기는 비행 전에,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만충을 해가지고 비행을 하는 거죠. 만충. 그 다음에 비행 후 배터리 잔량 확인. 사용 횟수 수명 체크, 배부른 배터리 사용 금지, 미련 없이 과감하게 폐기한다. 배터리 충전 시 반드시 전용 충전기 사용, 과충전, 과방전 금지. 배터리 충전지 자리를 충전 시에 자리를 비우지 말 것.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많이 이렇게 보완이 됐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장점이 있죠. 장점이 방전율이라든지 뭐 출력, 이런 순간적인 출력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장점이 있는데, 이제 예전엔 단점이 뭐 폭발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단점으로 이렇게 부각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돼가지고 실제적인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많이 활용은 되고 있죠. 하지만서도 이 아이의 어떤 그런 미세한 단점,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단점 요소들은 우리가 그런 거를 미리 예방하면서 관리를 해주면
우리가 보다 더 안전하게 비행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온 차량 내부에서 충전 보관 금지, 그 다음에 추운 기온에 배터리 전압이 급속도로 하강한다.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비행을 하게 되면은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특히나 이렇게 추울 때면은 이 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배터리를 사실은 온장고를 큰 걸 하나 사서 이 온장고에다 사실은 겨울철에는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장기간 보관 시 보관 전압 유지 3.8셀. 자, 아랫부분 무인 비행장치 안전관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인 비행장치 안전관리. 무인 비행장치는 무선 조종기와 수신기관의 전파로 조종이 된다. 그래서 항상 통신 두절 및 재불능 상황 발생을 염두에 두고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운영한다. 통신 두절 및 제어 불능 상태가 발생이 염두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두고 진행을 한다.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기체를 이렇게 운영을 할 때, 이건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경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드론 비행을 할 때 그냥 참고만 좀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비행을 할 때 만약에 이제 통신 두절이 됐다. 만약 GPS 모드에서 통신 두절이 됐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제일 먼저 할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를 에티 모드로 빨리 바꾸는 거예요. 에티 모드로 바꿔서 또 다시 뭐 GPS로 에티 모드로 바꿔서 비행을 다시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티 모드를 바꿔가지고 조정이 되면은 다시 GPS로 돌리면은 다시 그것도 GPS가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말로 저기 하지만서도 사실 이제 실제적인 이게 통신 두절이 되면 상당히 당황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안전거리를 두고 비행을 하더라도 그 안전거리가 아주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비행을 해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계가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1초, 2초 이럴 때 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한 가지 저는 이제 경험한 건데, 비행을 하실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송수신 두절이 됐을 때는 모드 자체를 이렇게 변환을 한번 해주는 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렌지 테스트 모드 3에서 50m 거리 시동 해제, 시동 켜보고 시동을 해제해보고. 그래서 이거 이제 렌지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조종기 수신거리 테스트가 되는 거죠. 수신거리 테스트. 그다음에 홀드, 조종기 신호 손실 시 직전의 값을 그대로 유지, 페일세이프, 고장 시 완전 확보.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페일세이프 개념은 이제 우리가 드론에 같이 뭐 여러분들도 지도 조종자 과정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연구하고 또 앞으로 또 우리한테 또 하나의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다른 거는 다 보시고요. 소형의 뭐 호버링 또는 RTH 이렇게 나와 있는데, RTH라는 거는 그러니까 Return to Home 기능이 되겠죠. Return to Home 기능. 그래서 다시 이제 비행을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배터리 페일세이프 뭐 1차 저전압 시 설정된 1차 저전압에서 LED 경고, 2차 설정된 2차 저전압에서 현 위치에 불시착. 우리가 이제 기체를 운영을 할 때 여기 기체에 달려있는, 정면에 달려있는 우리가 시야로 볼 수 있는 그 LED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제 조종자와 그 LED 간에 신호를 주고받는 하나의 신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LED를 이제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차에 뭐 저전압이 들어왔을 때
1차 깜빡깜빡깜빡을 해준다. 또는 또 2차에는 그 깜빡깜빡이 좀 더 빨리 해가지고 좀 더 빨리 해서 바로 불시착하는 뭐 그런 타이밍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LED가 이제 신호를 보내준다. 이건 배터리 페일 세이프 개념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행 범위 제한.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교육용 멀티콥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 범위 제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초보자들 교육을 하기 때문에 기체를 이 거리 제한 또는 고도 제한, 기체 자체를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세팅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비행 안전수치, 여기 나와 있습니다. 비행 안전수치. 그래서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비행 안전수치.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항상 시험에 하나는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다 이렇게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 이 부분만 한번 체크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비행은 반드시 규정 및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인가되지 않은 조작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인가되지 않은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인 비행장치 조종자는 국기 비행 및 수평 비행 고도에서 옆 기울기 60도 또는 피치 30도, 피치 앞으로 30도 초과하는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옆 기울기 60도, 그 다음에 피치 30도 이렇게 초과하는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도 조종자 교관 안전수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교관 과정을 하기 때문에 교관 과정, 물론 이제 뒤에 어떤 교관의 자질이라든지 또는 교관의 뭐 교육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나올 텐데, 이 지도 조종자의 어떤 교관으로서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파트에서 이 안전수치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 비행 전후 점검 철저, 비행 전후 뭐 예를 들어서 텔리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비행을 실제적으로 할 때도 비행 후 기체 점검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또 교관의 위치 이탈 금지, 교육생을 하면서 교육생이 조금 한다고 이렇게 그냥 하세요 해놓고 이탈하고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나죠. 그 다음에 시선 유지, 접근자 관찰, 접근 항공기 관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책임 소재 한번 보세요. 교육 시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피교육생이 아닌 교관의 책임임을 항상 명심한다. 물론 규칙 위반 및 피교육생이 고의적인 뭐 사고를 낸다, 이거는 예외가 되지만 대부분의 모든 사고들은 교관의 책임임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종이 조금 위험이 있을 때는 바로 조종자가 교관에게, 피교육생이 교관에게 조종자를 넘긴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아래 보면 조금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드론의 두 종류, 이미 떨어진 드론, 아직 안 떨어진 드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사고는 항상 내 곁에 존재하며 늘 나를 지켜보면서 비집고 들어올 기회만은 누리고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글 자체를 좀 재밌게 표현한 걸로 이렇게 보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께 이제 시간상 뭐 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기체를 운영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오래 운영해가지고 사고를 한 번도 안 낸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를 뭐 몇십 년 운행해봤지만 이 사고 낸 거는 사실은 정말 있었나 이런 가물가물할 정도인데 제가 이제 드론을 한 지 한 7, 8년 이렇게 됐는데도 다 기억이 나요. 몇 번 이렇게 사고 냈던 부분들이.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페일세이프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드론에 적용이 좀 덜 돼서 사고를 좀 낼 수도 있는 거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핑계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저의 실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안전 불감증 이런 부분들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절실하게 아마 여러분들도 오래 운영하셨던 분들도 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실제적으로 이제 드론을 운영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께는 정말 이런 안전 수칙이라든지 또는 주종자의 어떤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번 이렇게 주의를 좀 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이 되겠네요. 그래서 파트 2의 세 번째 목차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행 교수법 파트 2의 이제 네 번째 강의가 마지막으로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뵙도록 하겠습니다.